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연일 계속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지 대피령을 내린 상황이고 약 17만 명이 LA의 산불로부터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피 상황 속에서 유독 돋보이는 행동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돌발 행동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서 15년간 일해온 소방관 마이클 스콧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화재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 LA 산불은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재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LA 산불은 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산불은 1월 7일 팰리세이즈 지역의 산타모니카 산맥 테메스 산등성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기가 피어오르던 정도였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를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변했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주변 산등성이의 작은 화재들과 합쳐지며 지금은 초대형 화재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울려 퍼지던 비상경보와 수많은 무전들로 인해 아비규환이었던 소방선의 상황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이 삼킨 면적은 4만 에이커, 약 162제곱킬로미터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넓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면적으로 치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건물만 2,300채 이상이며 사망자 수는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을 만큼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조건에서 산불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초기에는 약 2,000명의 소방관만 투입되었지만 이제는 9개 주에서 14,000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었습니다. 소방차 134대와 항공기 84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소화용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수압이 떨어지고 소화용수가 고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를 끌어와 화재 진압에 사용하고 있지만 해수는 염분으로 인해 장비를 손상시키고 토양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에서는 재소자 939명을 화재 진압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탈 만한 물건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수들이 감형 조건으로 일하며 하루 복역 일수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는 소식은 언론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재소자 동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저는 매일같이 강풍이 몰아치는 불길과 싸우며 느끼는 무력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노력이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길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교대 휴식을 위해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저와 동료들은 예기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소방서 앞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인타운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음식을 담은 상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서로 들어가는 우리를 보고 밝은 미소로 외쳤습니다. 소방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잠시라도 드시면서 힘내세요. 음식이 담긴 상자에는 한국의 간편식인 김밥과 컵밥, 그리고 국물이 있는 라면 등 정성 가득한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길과 싸우느라 온몸이 지친 우리에게 이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LA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산불을 피해 다른 주나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대피령으로 인해 도로는 짐을 실은 차량들로 북적였고 대피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떠나기는커녕 우리를 위해 이곳에 남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고 있고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도시는 우리의 집이고 여기엔 우리의 삶과 추억이 담겨 있어요. 지금 떠나버리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잃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방관님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계신데 우리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떠나는 상황에서 이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도시가 단순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에요. 서로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나와 동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음식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제 파트너 에릭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불길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도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산불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LA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재 진압을 마치고 대피소 근처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피소 입구에는 푸드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들이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먹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고 힘냅시다. 푸드트럭의 사장들은 제각기 음식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메뉴는 컵밥과 라면이었습니다. 컵밥은 한국식 비빔밥을 간편하게 변형한 음식으로 밥 위에 다양한 토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컵밥을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보네요.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라던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특히 라면은 뜨거운 국물이 있어 추위에 떨고 있던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강풍과 일교차로 인해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 따뜻한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뱃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담요와 마스크, 그리고 핫팩이라는 소형 발열도구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대피소에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산불로 인한 유독가스와 먼지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용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한인타운의 준비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재민들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료들과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한인 식당에 들렀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매장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주방에서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소방관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대접은 처음이에요. 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일이 얼마나 고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식당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대접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무료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장의 매니저들이 대량의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소방관들의 지휘 텐트로 배달까지 해주며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매장 매니저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받아드는 동안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매장에서 준비한 샌드위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와 함께 음료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음식은 불길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에게도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화재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한국인들의 연대와 결속력, 그리고 재난을 해결하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발발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소방차를 타고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서는 한인 남성들이 단체로 움직이며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를 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행동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 중 한 남성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종종 산불 진압을 위한 대민 지원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배운 대로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잡아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군복무 시절 배운 산불 진압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 있던 화재 진압 장비를 총동원해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를 직접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화기, 삽, 호스를 이용해 불씨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비는 등에 지고 다니는 물통이었습니다. 물통에는 호스와 펌프건이 연결되어 있었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분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구비해둔 등짐 펌프예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이 물건은 물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불씨를 진압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하며 펌프질로 불씨를 간단히 꺼버리는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등짐 펌프로 불씨를 진압하고 뒤이어 따라오는 사람들은 삽을 이용하여 남은 불씨를 진화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불씨의 생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 남성들이 체계적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와중 한인 여성들이 근처 수원지에서 물을 조달해 등짐 펌프 물통에 물을 보충해주기 위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등짐 펌프에 한인 여성들이 물을 보충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물이 없으면 불을 끌 수 없잖아요. 한 여성이 말하며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민간인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보여주는 단결과 헌신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산불을 피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떠나지 않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대비를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LA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기네. 저 등짐 펌프 탐나는데?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들을 위해 산불을 얼른 꺼버리자.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음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단결력과 헌신은 불길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산불이 확산된 지역에서 또 다른 긴급 진화 작업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운은 불길을 멈추지 않게 했고 우리는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 팀장인 그레고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LA 소방국에서만 3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누구보다도 LA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레고리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본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들 놀랍지 않았어? 예,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에서 그들은 남아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레고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마 잘 모를 거야. 1992년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그땐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큰 시련을 겪었지. 그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92 LA에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결국엔 크나큰 폭동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동은 단순히 시위로 끝나지 않았어.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한인타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였지. 한인타운은 폭동의 중심지로 변했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불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당시 소방관으로 일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슬픔과 절망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인타운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지. 상점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 특히 기억나는 건 한 할아버지가 불타버린 가게 앞에서 우리의 꿈이 다 타버렸다고 울던 모습이야. 그레고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지. 그는 LA 폭동 이후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대하며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 한인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모였고 상점과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게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레고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최근에 목격했던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산불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대피하지 않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소방관들에게 물과 간식을 전달하며 자신의 터전을 위해 불길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도 남아서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레고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그레고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이 도시를 지키려는 그들의 헌신과 연대는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야. 그날 밤 저는 그레고리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자신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LA 산불은 여전히 도시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과 연대는 불길 속에서도 제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내피소와 소방서,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터전과 이웃을 지키려는 진심 어린 헌신이었습니다. 이틀 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 푸드트럭에서 식사를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음식은 컵밥이었습니다. 간편하게 만들어진 이 작은 한 끼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타국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이뤄낸 정성과 성과가 발현된 음식이라는 생각이었죠. 식사를 하던 중 제 옆자리에 앉은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불길 속에서 싸우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우리 일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네요. 우리 한인들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92년 LA 폭동 때 이곳에 계셨나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 한인타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폭동으로 인해 제 가게는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레고리가 LA 폭동 때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한인타운에 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몰려와 약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불길이 제 가게를 집어삼켰죠. 저는 무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떠났다면 한인타운도 사라졌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길이 크든 작든 우리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울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건 당신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이번 산불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윽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묵묵히 한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산불을 헤쳐나가겠다. 이 도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모두의 연대 속에서 피어오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민들을 보호하자.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의 불씨는 그 어떤 불길도 꺼뜨릴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강풍 소식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함을 등에 지고 하마와 싸워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 제보합니다. 파리에서 보도되지 않은 일들을 낱낱이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파리의 한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한숨을 쉬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 취재진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 물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는데요. 도대체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 인터뷰 및 올림픽 취재를 진행 중에 있는 엘리샤 커입니다. 현재 한국만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취재 도중 제보를 드립니다. 현재 파리는 미비한 준비와 각종 실수로 잡음이 커지는 것만 번지르르한 올림픽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 미국 외신들에게는 기사거리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아마 한국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파리는 자신들의 껍데기만 감싸고 꾸밀 줄 알고 속을 파헤쳐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수질로 고통받았던 생강에서 결국 트라이애슬론을 진행했죠. 그리고 결국 캐나다의 타일러 미슬로 축구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함과 동시에 구토를 10번이나 진행했죠.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막식 때 우천으로 인해 생강 수질이 악화된 이후 트라이애슬론과 수영 마라톤 훈련이 전면 취소되었었고 심지어 트라이애슬론 경기 이전 수질 검사에서도 대장균 적정 수치를 초과한 결과값이 도출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했죠. 우리 미국의 세스라이더 선수도 이 부분을 염려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장균에 적응을 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생활했다고 할 정도니 이 파급력은 기사거리로 충분하였죠. 그리고 한국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장면이죠. 개막식 때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이요. 저는 미국 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료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올림픽 때마다 나라의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며 소개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 파리는 대형 사고를 터뜨린 셈이죠. 후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는 들었지만 아마 미국을 상대로 실수를 했다면 공식 사과로 끝날 부분이었을까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선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실수한다는 것은 개인적 견해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괄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2위를 한 프랑스 자국의 국기를 3위로 개양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그리고 농구 경기에 출전한 남수단의 국가 연주에서 국가를 잘못 틀고 방치해 약 20초가량 흐른 뒤 국가가 중지되었고 3분이 흐른 뒤 남수단의 국가가 흘러나오며 많은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공식적으로 실수를 일삼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의 행보를 각 나라가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회견장과 선수촌 인근에서는 선수의 각오나 경기가 끝난 직후 소감에 대한 인터뷰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미국만 하더라도 각 언론 매체에서 도합 1124명에 이르는 취재단이 파견되었고 세계 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자국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권리를 피력 중에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소로이 들려오는 질문들이 공식적인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이건 전 세계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축제가 서로 헐뜯기 바쁜 느낌마저 들어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잦은 전쟁과 식민지 통치하에 서로에 대한 날이 곤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전이라는 단어를 알 정도로 양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선수단에 대한 취재를 갈 때마다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항상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은 말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탁구 선수인 히라노미우 선수가 한국의 신유빈과의 탁구 단식 경기를 준비할 때 각 선수의 각오를 듣기 위해 프레스존에 갔었습니다. 일본 외신이 줄을 이루었고
같이 8강을 준비하는 한국의 외신과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외 각국의 외신들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형식대로 흘러갔습니다. 각오가 어떻게 되냐? 상대 선수의 어떤 부분을 공략할 것인가? 등 경기 전에 형식처럼 물어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이 오고 간 후 공식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선수의 인터뷰를 위해 각국의 외신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음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가려던 찰나 자원봉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기분 나쁜 듯이 표정을 찡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일본 기자들이 한국은 멸해야 할 대상이니 과감하게 승부하라. 지면 일본의 수치다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독도 아닌 자국의 기자가 선수에게 주는 압박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히라노 미우 선수의 표정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인지 정색을 한 표정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아무리 자국의 기자가 선수를 응원한다고 해도 저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말을 하는 게 옳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언짢은 마음을 가진 채로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와중에도 추후의 경기 결과를 보니 한국의 신유빈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길래 내심 속으로 일본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은 한국에게 금메달을 선사하는 금광이죠. 저 역시 한국의 양궁 경기를 취재할 때마다 한국인의 정교함과 세밀함, 진중함을 높이 사기에 취재라는 느낌보단 즐기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이변은 없었죠. 한국이 금광에서 금을 모두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듣기 싫은 잡음이 발생했었죠.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임시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각국의 기자들과 함께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각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우월하고 높은 수준의 양궁 실력에 찬사를 보내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우리나라들도 양궁을 잘해야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다 같이 발전하지 않겠냐며 농담 어린 부러움의 질문을 던지는 외신도 있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 이 분위기를 싫어하는 듯이 일본의 한 여기자는 정색을 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축하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한국의 성과가 한국의 양궁협회의 과도한 지원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으로 성과를 올리는 현 실태가 과연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순간 프레스룸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당황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일본의 여기자는 도도한 표정으로 임시연 선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각국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선수들과 자국의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었죠. 제 성격 같아서는 일본,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프레스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연 선수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듯 반박하며 일본 기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임시연 선수는 과도한 지원으로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협한 시각에서 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지원에도 피와 땀이 섞이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한다. 한국만의 공정한 경쟁이 선수들에게는 큰 자극제가 되어 스스로 더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린다.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저 질투와 시샘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맞받아 쳤고 이어서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기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일본 기자는 표정에 변화 없이 노트북에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고 유럽 국가의 외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재미가 있는지 서로 대화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들이 선수의 멘탈을 흔들고 공격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과연 올림픽 정신과 부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되뇌이며
일본의 기자들이 꼴불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프레스룸에서는 일본의 기자가 말을 할 때마다 무시하며 마음정화를 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일본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더 미쳐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올림픽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국격을 올림픽 무대에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실력이 아닌 상대 선수에 대한 멘탈 흔들기로 금메달을 따려는 행보가 많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기소총 경기 때의 일입니다. 한국의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중국의 황휘팅 선수를 슛오프 접전 끝에 0.1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죠. 그 이후 프레스존에서 황휘팅 선수와 반효진 선수가 자국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먼저 취재할까 하다가 왠지 큰 소리를 떵떵 친 중국 쪽이 기사거리로는 괜찮겠다 싶어서 중국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황휘팅을 향한 중국 외신들의 말이 모두 질문이 아니라 황휘팅 치켜세우기였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는 한국의 어린애가 운이 좋았고 황휘팅 선수는 운이 나빴다. 한국의 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경기 준비에 최선을 다해라. 한국의 운은 여기까지다. 또 한 명의 기자는 한국 선수를 경기 전에 인터뷰로 멘탈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선수단이 막아서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0.1점이 참 어이없다.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황휘팅 선수가 훨씬 잘한다. 알지 않느냐? 등 한국의 반효진 선수를 까내리며 황휘팅을 치켜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를 응원하려는 마음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같은 프레스존에 양 선수가 위치하고 있었고 한국 쪽의 프레스에서 혹여나 중국어 가능자가 있으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지에 대해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제 마음에 느껴졌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해볼까 하다가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더랬죠. 그리고 저는 중국이 한국의 멘탈 흔들기를 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중국의 천멍과의 단식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각오를 들어보는 프레스존에서 중국의 한 기자가 신유빈 선수에게 탁구계의 절대 강호 천멍이 상대이다. 두렵지 않은가?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세트스코어 한 점을 내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후두둑 던졌고 한국의 기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중국 기자를 나무랐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발생하였죠. 신유빈 선수가 웃으며 천멍과의 승부가 기대된다. 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해왔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많이 배우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중국 기자의 멘탈 공격을 피해갔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벌어진 한국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자국의 브래디 앨리슨과의 접전에서 슛오프까지 진행된 끝에 4.9mm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김우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브래디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고 함께 서로를 자축하는 세레머니를 각국의 코치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죠.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브래디의 올림픽에서의 선전에 미국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죠. 양궁 결승이 끝나고 브래디와의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신들의 어이없는 질문으로 미국의 외신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외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떠오르는 신성 중국과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한국, 양 국가를 모두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각 선수들에 대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현재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양궁 종목에서만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혹시 미국의 레전드로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2023년 중국이 한국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꺾으며 양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도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결국 넘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한국 양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 외신들의 황당 질문에 어이가 없었고 이 질문을 직접 들은 브래디도 난처한 듯 이마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은 저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주었습니다. 브래디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김우진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10점 만점에 11점을 쏘는 것, 둘째는 바로 김우진을 쏘는 것이죠. 미국 기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던 프레스룸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중국 외신은 되려 당황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사화했고 미국 현지 편집실에 제 기사를 기고하였죠. 이렇듯 파리올림픽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와중에 일본과 중국이 상대 선수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이를 한국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물론 파리 현지에 파견 중인 한국의 기자들과 선수단에게도 주의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중이고요. 미국과 한국이 좋은 올림픽 정신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든 선수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파리 현지에서 날아온 따끈한 제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제보를 받자마자 각종 커뮤니티나 검색 엔진에 검색을 돌려보았는데 유사한 기사가 한두 개는 나오지만 이 모든 내용이 나오진 않아 제 나름대로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지에서 상대 국가의 멘탈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집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태극전사들과 태극낭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